양호하다, 양호해. 시험 범위 그래서 일요일에 이 시간 술도 쉬지 말고 한번 나가보자. 예? 일요일 오후 1시 그리고 또는 3시 둘 중에 몰리면 안 되니까 또 해서 여러분이 적절한 시간에 출석해 주시고 좀 다른 과목이 바쁘다 혹은 일요일에 좀 일정이 있다 혹은 영상으로 천천히 듣는 게 더 낫다. 자율출석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출석이니까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이렇게 두 타임 할게요. 그런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게 1시부터 3시 진도랑 3시부터 5시 진도랑 다르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남겨놓으면 못 온 경우라도 나 빨리 지문 한번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 두 번 안 하고 그냥 다른 진도로 할 테니까 하루에 그냥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다 듣고 싶은 사람은 그날 오면 비문학이 다 끝이 나겠죠. 독서가 다 끝이 날 테니까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이렇게 4시간 풀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한 타임 수강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다 모든 걸 자율적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모든 걸 자율적으로 하고 5시부터 7시까지 쌤이랑 뭐 질문 나눠도 되고 밤에도 쌤 질문 같이 나눠도 되니까 그렇게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토요일 날에는 얘기해 주세요. 질문이 다 밀리는 처럼. 다 밀린 그쪽 적어놔놓고 나중에 가기 전에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부문학 문제 다른 거 막 풀어보고 싶죠? 나간 지문에서 다른 세계랑 이렇게 까먹는 거 쌤이 토요일 날에 날 잡고 와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범위가 나왔으니까 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해볼 테니까 진짜 나올 것 같은 가능성 있는 지문들은 조금 더 힘을 싣고 어떻게든 세 문제라도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여러분 만들 작업들을 할 테니까 문제 자료집이 한 번 더 나갈 수 있게 할 터이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OX 퀴즈를 기본으로 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럴 때 이제 대장간이랑 교과서 이런 것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대장간 교과서 지문들 있는 거 나가는 걸로 하니까 우리가 2주 바짝 바쁠 예정입니다. 2주 좀 바쁘게 풀어나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간의 유혹이랑 인문 4가 제일 쉬워서 뒤로 보내고 기술 1, 2가 진짜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기술은 1, 2, 3, 4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내실 것 같아. 무조건 나오고 사회도 하나 나오고 외부 지원 한 개 내시지 않을까라는 게 쌤의 예측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몇 지문 내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가 제일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몇 지문, 외부 지문 몇 개인지. 근데 장세원 쌤이 외부 지문을 2개를 내기에는 너무 시험 범위에서 문제 출제하는 수가 많으셔서 한 지문만 내실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웜업으로 일단 대장간의 유혹은 출제 포인트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아놓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기술로 들어갈게요. 너무 중요한 지문이라서. 네. 기술 2공은 나간다고요. STM. 나온다고. 일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내셔. STM을 냈다라고 하셨답니다. STM을 냈다고. 근데 STM이 딱 나올 그 부분이 딱 정확히 있어요. 딱 그냥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출제할 문단이 있기 때문에 쌤도 1과 2 중에서는 2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빈번했거든요. 그거 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또 다른 지문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STM 문제를 막 이빠이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53 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준이. 앞에 질문에 답하여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한 경험이나 배경식을 떠올려 보았나요? 다음 글을 읽으면서 문학의 관례와 맥락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그럼 1번 문학의 관례별 특성은 어떠할까? 관례별 특성에다가 밑줄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관례별의 서적, 서사, 그 교술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문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형상화 방식에 따라서 동그라미 좀 치고 갈게. 53페이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돼. 서정의 동그라미, 서사의 동그라미, 극의 동그라미, 교술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문학의 4대 관례야. 각각의 관례에서 요거 정도는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안 나와도 고등학교 2학년이 문학 과목을 배우는데 이건 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져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서정관례라고 하면 정서의 문학,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정에다가 밑줄, 생각에다가 밑줄 다루는 내용은 가치 있는 감정과 생각, 표현의 수단은 뭐다? 사전적 지시적 언어가 아닌 함축적인 언어로 함축적 언어에다 물결 표시
시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하위갈래로는 시. 서사갈래에서는 작품 속이든 밖이든 서술자가 등장해야 돼요. 서술자에다가 별표야. 반드시 시에서는 시적 하자 있지요. 그리고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라는 인물로 등장하면 1인칭,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입니다. 서술자에다가 별표 치시고 사건을 서술을 하죠. 시간과 공간. 거기에서 소설이 대표적이네요. 소설에다가 동그라미. 극갈래는 사건을 와씨 서술자가 없어. 이게 소설과 서사와 극갈래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야. 똑같이 사건을 다루는데 사건에다 밑줄 한번 꺼줘. 그 사건을 보여주는 문학이야. 서술자가 없어.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으로에다가 물결 표시 재현하는 보여주기의 문학이라는 거지. 소설은 서술을 합니다. 하지만 극갈래에서의 희곡과 시나리오는 대사랑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극으로 보여준다, 희곡. 영화나 드라마로 카메라 촬영해서 보여준다,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도술갈래는 반드시 나라는 글쓴이 자기 자신이 경험을 해야 돼요. 사실적 경험이에요. 경험에다가 짜증나게 별표하시고 글쓴이의 생각에서 글쓴이의 또 별표입니다. 소설에서는요 서술자예요. 그런데 도술갈래에서는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서술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 이 글을 쓰는 글쓴이. 글쓴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여야 해. 글쓴이의 생각을 비교적 자유롭게 밑에다 뭐라고 적는다? 무형식이라고 적어줘.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무형식의 갈래로 수필이나 일기가 대표적이다. 문학의 4대 갈래의 각각의 특징 아시겠어요? 정서의 문학, 함축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운율의 리듬감, 서정갈래입니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주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 소설입니다. 그리고 극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없어요. 등장인물의 대사랑 행동으로 사건을 보여준다. 희곡과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글쓴이가 사실적인 경험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도훈을 전달한다. 도술갈래가 되겠네요. 요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문학 갈래별 특성 크게 하나 발표를 이마에 크게 쳐주세요. 문학작품의 맥락이란 무엇일까? 문학작품이 외부 세계와 그렇지 그래도 찾아야 되는 눈치를 좀 빠르게 그렇게 작동시켜 주시네요. 외부 세계와 맺는 관련성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에는 다양한 맥락이 작용을 하는데요. 문학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성되면서 외적으로는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독자 맥락과 연관이 된다. 하나 놔야 되지 않습니까? 문학작품의 맥락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요거 문학의 기능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학의 갈래별 특성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문학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 이거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랑 달라요. 문학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작가 맥락 첫 번째 작품을 창작한 작가와 문학작품의 관계 좀 외우자. 생암기라고 좀 적어줘. 문학작품의 맥락이란 무엇일까? 2번 밑에다가 이거 그냥 입을 다물고 우리는 외우자라는 걸로 생암기라고 적어줘. 그냥 생으로 외워놔. 그래서 안 나왔으면 그래도 보기 내릴 거야. 작가를 둘러싼 문학작품과의 관계,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문학작품의 관계입니다. 사회문화적 상황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문학사적 맥락은요. 문학의 역사, 그러니까 향가라는 갈래가 다른 향가, 그리고 그 향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향가라는 정형시에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징이 1학년 때 배웠잖아. 향가의 기서결의 상당 구성, 납부의 감탄사가 시조한테 영향을 미치잖아. 그런 게 바로 뭐다? 문학사적 맥락입니다.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하면 문학작품의 관계입니다. 문학사, 문학의 역사적 흐름 속에 문학작품과의 관계. 독자는 문학작품의 내적 요소와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요. 종합적 고려에다가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작품을 감상하니까 독자에 따라 문학작품을 다르게 수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품과 독자의 관계, 즉 독자 맥락도 문학의 주요 맥락 중 하나이다. 독자 맥락에다가 밑줄 좀 외워줘. 작가,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독자 맥락 이렇게 생으로 좀 암기를 해놓은 게 유비무환입니다. 3번으로 가시죠. 문학작품 잘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학의 갈래와 맥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이해가 되니까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시를 읽을 때와 소설을 읽을 때 접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는 운율의 리듬감에 주목하시고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역할, 서술상 특징에 주목하시고 창작이나 수용 상황에 따라 작품의 주제를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작품을 총체적에다가 밑줄, 깊이에다가 밑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 갈래적 특성이나 서정서사 교술 극갈래의 특성이나 맥락, 내적 요소들의 결합관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을 조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읽는 것이 필요해. 하지만 맥락이 작품의 성격이나 주제를 규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아니니까 여기에 얽매이기보다는 독자가 주체적, 탐구적 작품 감상, 평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생으로 한번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 1번과 2번을 잊지 말아주세요. 대장간의 유혹은 대비적 시어에 주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대장간의 유혹 위에다가 우리가 시험 전날에 기숙사에서 눈 감고 시험 범위를 하나하나 떠올려 봐봐. 그래서 첫 번째 작품부터 해서 띵띵띵 떠올렸을 때 대장간의 유혹에서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는 대비야. 위에다가 대비. 대비적 시어를 기억하면서 김광규 시인입니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에다가 시적 화자가 비판적 태도를 지니는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찰을 해.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에다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 자신의 모습. 이 작품은 대량 생산의 공장처럼 작동하는 그 사회도 잘못됐고 그 속에서 내가 대체 가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됐고 볼품없어 보이는 대장간의 대비적 이미지를 통해서 삶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시적 대상에다가 동그라미 이걸 찾으셔야 돼요. 시적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지만 대상 중심으로 시적 대상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관념적인 무가치한 존재를 플라스틱, 똥덩어리라는 거에 뚜렷한 이미지로 제시를 해요. 이 작품을 통하여 시의 갈래적 특성도 이해하시고 밑줄 한번 떠주실까요? 사회문화적 맥락이랑 연관시켜서 작품을 감상을 하게. 그럼 작품 개관의 자유시작 서정시 성격은 반성적, 비판적, 의지적이다. 반성적에다가 밑줄, 비판적 밑줄, 의지적 밑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자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고 싶은 열망. 대립적 이미지 나오잖아. 대립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대비되는 공간도 대비, 대상도 대비. 대비되는 공간에다가 밑줄, 대상도 대비, 대상도 밑줄. 그래서 주제가 강조됩니다. 통사구조의 반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구법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니 반복은 운율 형성뿐만 아니라 주제 강조까지. 감상열기 대작간의 유혹은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이 담겨있다. 시의 갈래적 특성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작품 감상합니다. 55페이지 갈게요. 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수식하는 뭐다? 플라스틱 물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대량 소비 사회에서 부품처럼 느껴지는 내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느껴질 때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시적하자 표면에 등장했다. 당장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 고싶다에다가 밑줄 계속 뭐뭐 하고 싶다라나 원하를 사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인식, 주제를 강조합니다. 통사구조 반복에 뭐가 있다? 뭐뭐 하고 싶다. 고싶다에다가 밑줄 무가치한 삶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거야.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겠어. 이걸로 못 참아.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현대의 공간이랑 전통적 공간이랑 대비를 이루네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문제 풀어보시면 바로 느낌 옵니다. 공간의 대비 현대 아파트 옆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 홍원동 사거리에는 사라진 어떤 공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야겠어. 털보네 대장간에다가 플러스 50도 한 번 더 밑줄. 털보네 대장간을 왜 찾아가고 싶니?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북쪽에 이글거린다. 절차 탕나 뭐 이런 사전성어가 있는데 안 가르쳐 주셨으면 몰라도 되지만 하나만 섞고 갈까?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학자 때리는 겁니다. 마는 갈맞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 절차 탕마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물건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는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이라면 털보네 대장간에서는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시우새 밑에 그럼 플러스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해야 되겠어? 시우새 옆에다가는 플러스 모루라는 공간에서 날카롭게 버리고 날카롭게 갈아주고 숫돌에 갈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시퍼런 무쇠낫으로 나는 다시 태어날래요. 시퍼런 무쇠낫에다가 플러스 시우새에다가 플러스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정성으로 만들어진 대상이라는 거야. 시우새처럼 나를 달궈서 시퍼런 무쇠낫으로 플라스틱이 아닌 존재로 바꾸고 싶다. 고싶다 한 번 더 밑줄 그어주세요. 화자가 지향하는 본래적 가치입니다. 땀 흘리면서 두들겨 하나씩 만드는 하나씩에다 번점 좀 찍고 갔다. 하나씩 땅땅땅
한꺼번에 싸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닌 하나하나씩 핸드메이드 만들어낸 오브랑 호미가 되어서 오브랑 호미에다 플러스 소나무 자루에 손진을 흘리면서 싸게 사서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벽에 걸고 또 쓰고 또 쓰는 존재. 벽에 걸리고 싶다에다가 밑줄 개성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무쇠낙과 호미처럼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어.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다가 밑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질 때, 부끄러워지고에다가 밑줄 무가치한 삶으로 잉여 같은 삶을 살아서 나 자신이 너무 쓸모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직지사 해우소로 가시라. 직지사 해우소 플러스 공간할까요? 마이너스 공간할까요? 직지사 해우소.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문맥에서 판단해야 돼. 직지사 해우소에 떨어지는 똥덩이는 마이너스니까. 하지만 직지사 해우소에서 이거 문맥에서 잘 판단해. 알았지? 직지사 해우소에서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 같은 존재도 내 자신이 느껴질 때 똥덩이에다가는 마이너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걸려있는 존재. 본래적 가치를 존중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본래적 가치에다가 밑줄 끄시고 직지사 해우소는 문맥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학예 문제로 갈게요. 이 작품은 대립적 시어를 제시해서 시상 정제했습니다. 그래서 축이 골조가 대비예요. 공간의 대비, 시어의 대비. 타자는 자신이 싸게 사서 마구 쓰이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런 물건이 생산이 되는 현대 아파트, 들어서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 오케이. 이 작품에서 현대 아파트와 대비되는 공간은 철분의 대장간인데 이런 거에서 직지사 해우소를 좀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문맥에서 잘 판단해야 되고. 호미 플러스 무쇠나 플러스니 대비 소비, 대량의 소비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전통적 소재다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옆에 있는 단어 뜻 한번 보시고요. 별이다라고 하면 달구다,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위로 쑥 올라가니까 핵심 안에 대비의 대립, 골주가 그대로 필기로 정리되어 있는 무가치한 존재 플라스틱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 무쇠화나 호미입니다. 온전한 그 쓰임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공들였으니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걸어놓는 존재예요. 싸게 만들어지고 마구 사용이 돼서 쉽게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어로 표현을 한다면 쉽게 버려지는 존재 밑에다가 단답형에서 여러분 이어절의 시어를 갖고 와야 돼요. 답을 갖고 와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버려지는 존재에서 이어절로 쓰시오라고 하면 내다 버리는 무가치한 존재 플라스틱에서 특성에다 칸 비워놓고 여러분한테 이어절로 찾아 쓰시오 하면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이라는 존재의 특성 식구로 찾아 쓰세요라고 하면 답 뭐라고? 버려지는 존재 밑에다 적어주세요. 내다 버리는. 본문에 있잖아.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해서 내다 버리는. 그럼 가치 있는 존재의 특성을 드러내는 시어 찾아 쓰세요. 식구 찾아 쓰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걸려있고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걸려있고 싶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지 찾아 쓰라고 하면 걸려있고 라고 적어야죠. 걸어놓는 존재니까 걸려있고 내다 버리는 가장 핵심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시어. 이어절로 쓰시오. 걸려있고 내다버리기. 대비적 이미지를 제시해서 삶의 가치와 지향점에 관해서 성찰한다. 삶의 가치에다가 밑줄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 하자인 지향점에 관해서 성찰한다. 오케이.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에 뭐를 이렇게 적는 거는 살짝 아쉬워. 달구고 별이고 이런 애들 있잖아. 달구고 별이고는 당연히 얘네들의 달구고 별이는 거 있는데 달구고 별이고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버리는 거랑 대비적 시어를 찾아야 되잖아. 단답형으로 답을 적는다면 버리는 거면 얘는 뭐야? 걸려있는 의미여야 되잖아. 네. 그리고 56페이지 갈게요. 이 시의 시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봐봐. 특성에서. 근데 식구로 적는다면 뭐다? 버려지는 존재에다가 밑줄 쉽게 버리는. 내다 버리는이었어. 부분에서는 내다 버리는. 온전히 그 쓰임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무쇠낫이랑 호미에 버리는 거에 대비를 찾아 쓰세요. 걸려있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걸려있고 이거 갑니다. 옆에 지도방아 너무 읽고 싶은데 정말 읽어주면 안 되겠니? 알지? 대립적 이미지, 주제의식, 구체적 시어를 통해서 대립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런 거 좀 한 번씩만 읽어주면 안 되겠니? 미스터 방 옆에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읽어주면 안 되겠니? 보기 박스 갈게요. 이미지는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형상이자 이 형상을 시적인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다.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정서, 분위기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미지는 구체적인 시어로 독자에게 전달이 되면 주로 시에서 완다고 묘사, 동그라미
비유 동그라미, 상징에다가 동그라미, 지성의 책 들고 간다. 주탐독도 있고 노란색 책도 있는데. 독자는 언어로 표현된 이미지를 통해서 시인이 떠올렸을 이미지를 공유를 하게 된다. 이미지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이 시는 시인의 생각을 대장가, 무쇠나 호미 등의 구체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담긴 이미지를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의 물건과 대비적으로 제시를 한다. 독자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어떻다고요? 플라스틱이랑 똥덩이랑 무쇠나 호미 이런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생생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이 시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떻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 근데 내가 대체 가능한 존재인 것 같아. 플라스틱 물건에다가 밑줄. 그랬을 때 나 너무 있는데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에다가 밑줄. 본문에서도 부끄럽다라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화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 직접 제시입니다. 부끄럽다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온전히 그 쓰임을 위해 오랫동안 단련되는 공간 대장간으로 막 달려가고 싶어. 화자의 상황을 볼 때 작품의 이 제목인 대장간의 유혹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플러스의 템테이션, 자신의 본래 가치를 너무 좋은 표현 나온다. 가치 회복을 바라는 거야. 가치 회복. 열망이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고싶다로. 열망을 고싶다로. 열망에다가 밑줄 뭐뭐 하고 싶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이 시의 의의를 생각합시다. 메가머신. 완전히 조직화되고 균질화하는 사회체계이다. 이런 사회체계 안에서는 사회가 기계처럼 기능하고 인간은 그 부품처럼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부품처럼, 부품에다가 밑줄 한번 기계처럼, 기계 밑줄, 부품 밑줄, 이게 플라스틱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인간이 오직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바꾸어 놓는다. 이런 사회는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또 쓸모없는 인간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다. 쓸모없는 인간, 엉덩어리. 생산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한 인간은 대체 가능한 거지. 얼마든지 하나의 대상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대량 소비 사회에다가 밑줄. 얼마든지 내가 아니어도 되는 대량 소비 사회에다가 밑줄. 그 속에서 부품처럼 기능하는 자신을 반성하자. 반성에다가 밑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되겠어. 가치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좋네. 인간성 회복에다가 밑줄. 그런 열망과 바람, 고집도로 계속 강조했어.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이끌어주더라. 57페이지. 허투루 보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아침에 가가지고 1교시 국어잖아. 그럼 그 전에 아침에 일찍 학교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할래? 친구들이랑 뭐 나올까? 이런 거에서 이제 문법이 없잖아. 그러면 센 생각에 이거 읽고 있으면 될까? 한 번씩 작품 정리해서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막 손으로 그만 정리하세요. 다 머릿속에 있고 어차피 지문 중심의 공부예요. 지문에서 찾아야지. 계속 도식화되어 있는 거에서 계속 요약 정리하시면 그 요약 정리에 빠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키워드로 그만 이해하시고 문장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이거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 한 번씩 더 보고 왜 OX인지 선지 내용들 보는 게 안 낫겠어요. 맞죠? 그래서 57페이지 갑니다. 이거 한번 차분하게 읽어. 작품의 제안에 교과서 지문은 다 중요한 게 담겨있어. 이걸로 무조건 선지 두드렸어. 대장간의 유혹은 밑줄 있자. 대량 소비에다가 밑줄, 플라스틱 물건에다가 밑줄. 이 나 자신을 발견했다. 부끄러워 죽겠네. 대장간의 무쇠납과 홈이랑 대비가 되었어. 대장간 밑줄, 무쇠납 밑줄, 홈이 밑줄. 그래서 나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작품. 싸게 만들어져서 마구 쓰이다가 쉽게 버려지는 존재로 그려지는 플라스틱 물건. 언젠가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운명이야. 하자는 어느 날 자신이 그러한 존재로 취급되는 현실을 깨달았어.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해봤지. 대장간은 온전히 그 쓰임을 위해서 오랫동안 단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단련에다가 밑줄. 이걸 시어로 바꾸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르고 숫돌에 가라라고 표현을 했어. 달구고 벼리고 가라야. 그래서 단련 밑에다 적고 갈 거야. 단련이라는 두 글자로 쭉 뽑아내서 시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지? 달구고 좀 적어줘. 단련 밑에다가 달구고 벼리고 가라라고 좀 적어줘. 세 가지가 단련이잖아. 달구고 벼리고 가라.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단련되는 공간으로 대장간에 버리는 거에 반대되는 건 뭐다? 걸리고 싶다는 거야. 화자의 소망은 온전한 쓰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회복인 거야. 인간성 회복. 거대한 대량 생산 공장처럼 작동하는 사회와 그에 비해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대장간의 대비적 이미지를 통해 삶의 가치와 지향점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을 던져.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반된 가치의 충돌 속에 놓인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각각의 이미지와 결과하여서 시상을 풍부하게 만든다.
자신을 버려지는 부품처럼 자각하는 부분에서 타자는 자괴감에다가 밑줄, 시어로는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어. 비판의 시기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 자괴감 때문에 똥똥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부분에서 부끄러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후회가 되어서 한이 맺히네 회한에다가 밑줄. 그게 배워 나왔어. 타자의 이런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은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라는 바람이 자포자기가 아니라 열망이잖아. 그렇지? 절박에다가 밑줄, 열망에다가 밑줄. 너무 하고 싶은 거에서 열망이야. 그래서 이미지와 시상인데, 시에서 이미지는 좀 잘 봤으면 좋겠네. 기억에 이런 거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하면 이런 거에서의 개념들로 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에다가 동그라미, 관념에다가 밑줄, 그걸 화살표로 속, 명료하고 화살표 속, 관념적인 거를 명료화시켜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각으로 표현하는 게 신상의 이미지야. 신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미지는 단답한 답의 신상태도 좋잖아요. 그죠? 독자에게 전달되면서 독자는 이를 통해 시인이 떠올렸을 이미지를 공유하게 된다. 시상은 이 이미지들이 서로 연관되어 통합된 관념을 가리키고 대개 하나의 연을 단위로 하여 초점에 옮겨지는데, 그럴 때 시상 전개 방식. 대장간의 유혹의 시상 전개 방식은 뭐지? 대비적 시야를 통한 시상 전개 방식이었어. 대비적 대상들의 이미지야. 그런 삶의 태도, 모습이 비유적 표현인 플라스틱 물건과 무쇠나 똥덩이라는 대립적 이미지로 시상이 전개가 된 거야. 오케이. 더 읽어볼 작품으로 선생님이 연계되게 출제하신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교과서 지문에서 이런 문제들이랑 링크 거는 것들은 좀 해보시고 한번 차차 얘기 나눠봅시다. 그럼 너와 나만의 시간 지금 진도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어요? 다 끝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쌤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주말에 좀 진도를 다 빼는 거가 중요할 것 같거든. 그래서 쌤이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비문학 지문들의 문제들을 다 완성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다 받아가면서 일요일날 진도도 일단 독서는 확실히 끝내자. 그러고 나서 교과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래서 머릿속에 남기면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일요일에는 독서 진도를 다 끝내고, 그러면 이제 반복으로 하시고 또 문제를 받아가서만 하면 되니까 쌤이 진짜 다 끝내놓을 테니까 그걸 하고, 교과서는 남은 주에서 탁탁 나가면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에는 무조건 진도를 나가보자. 교과서는 일단 걱정은 하지 말아줘. 네, 그 너와 나만의 시간,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여기까지 나오네. 너와 나의 이 뒤에 지문들은 그 앞입니다. 다시. 네. 그럼 시험 보면 좀 적어요, 쌤 생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시간. 모의고사에 넣으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 없죠? 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지도가 다 끝나게끔 만들어보자. 기술하자, 기술. 나올 것 같다. 그럼 STM부터 할게. STM을 내셨다라고 하면 100% 냈어요. 저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늘 항상 자기 냈다라고 하는 질문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지에는 뭐가 있다? 기술 2 STM. 아니 안 했나? 그럼 듣고도 학교에서 불러봐봐. 낸다라고 말하시는지 또 들어봐봐. 모든 반에서 그거 다 하실 거야. 그래서 기술 2부터 할게. 그래서 출제라고 적어주시고, 잠시만요. 네, 이거 문제를 더 많이 내겠습니다. 가능 3개 나올 것 같지 않니? 그리고 기술 1 나올 것 같고, 쌤은 과학 1이 나올 거예요. 과학 1을 계산하는 문제로 해서, 그래서 상성희 쌤은 가능 3개랑 과학 1 이렇게를 내셨을 것 같고, 장세권 쌤은 기술 2랑 그 다음에 뭐 쉽게 낸다면 4회 1, 2번, 3, 4번은 뭐 4회는 그냥 막 쏠쏠하게 그런 느낌이고, 외부 지문 한 거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총 5지문 될 것 같거든요. 외부 지문까지 포함해서 총 5개. STM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볼까? 자, 나가볼게. 왜 나한테 얘기해주면 안 돼? 그 시험지가 되게 두껍거든. 그래서 나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 8페이지 그걸 하는데 6페이지 이게 뒤에 보면 7페이지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7쪽이면 그 다음 옆에 거인데 3쪽에 뭘 보고 막 문제 푼다든지 막 있잖아. 장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시험지에서 이렇게 막 너브레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막 잡고 하는 거에서 시간이 많이 돼. 지문 자체가 일단 길이가 길잖아.
연계 지문이야. 우리 좀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볼까? 시험까지 2주 남았으니까 신조우 사사계호 해라. 그렇지? 나도 토요일날 신조우 사사계호 할게. 오케이. 자지 말자. 나 이번 주 주말부터는 자지를 말자. 자는 사람은 네, 그 뒤에 말을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주사, 터널링, 현미경, STM 이 기술이 중심 화제 주인공이야. 여기에서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이다 라고 했을 때 전류가 핵심인데 흘러야지 STM을 관측하고 측정하고 관찰하는 게 이루어지니까 현미경이 이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류라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라서 금속이어야 돼. 플라스틱 탐침은 안 돼. 금속에다가는 방점을 찍을까? 금속에 빵빵. 꼭 그 탐침에 쪽빛한 첨예한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줘. 금속에다 빵빵. 그리고 시료는 도체나 또는 반도체로서 전류가 흘러야 돼. 부도체는 안 돼. 도체의 밑줄, 반도체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 시료 표면 간에 탐침이랑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징 걸어줘. 전압에다가 밑줄. 좀 조건이 까다롭네. STM. 금속의 탐침이어야 되고 시료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 반도체여야 하고 그 둘 사이에 전압이 징. 그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거리 좁히게에다가 밑줄.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이게 뭘까? 가로로 묶어놓자. 왜냐? 아무런 설명을 안 하거든.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게 전혀 아니야. 이걸 그냥 이런 설명을 던져. 그래서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대해 당황할 필요가 없어. 더 설명이 나오나라고 주목을 해봤더니 당황이 좀 됐거든. 전혀 설명이 필요가 없더라고. 다른 지문에서 출제, 다른 해에 다른 수능 특강에서 나와. 그래서 그냥 가로로 묶으면 돼. 이거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우리 이한이 혹시 가보면 좀 한번 일어나 봐봐. 이왕 하는 거 여기서 완전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요거에 의해서 핵심은 뭐다? 접촉을 하지 않아도 돼. 정말 매우 가깝게 하는 거지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더란 말이야. 그래서 접촉에다가 X.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접촉을 하지 않고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게 STM의 현미경 조건인 거야. 이때 했을 때 이런 지시어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표지에서의 이때 탐침과 금속의 탐침, 도체, 부도체의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로 진짜 미세하게 거리가 변화되었을 때 원자 단위 크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정말 요런 미세한 거리의 변화에도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달라져.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파란색 글씨 좋지 않아요? 미세한 거리 변화에 측정이 가능한 건 뭐다? 전류가 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거든.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빡 변화가 되는 거에서 정말 원자 단위에서의 거리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 이 점에다가 제목, 이 점은 어떤 점?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게 STM의 기술이다. 시료 표면의 높낮이에다가 밑줄, 원자 단위에다가 동그라미 측정 가능해서 원자 단위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STM이 접촉을 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고 원자 단위로 이 거리가 변화가 되는 거에서 전류의 크기에 민감한 반응. 그래서 시료 표면의 높낮이의 측정이 가능한 거 우와 하는 기술에 하지만 단점이 있어. 한계가 있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의 상태. 시료는 무조건 도체랑 반도체인데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걸까? 그 상태가 좀 궁금해. 전류가 어찌해서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시료가 무슨 일을 겪은 거죠? 그 시료의 표면의 상태는 STM을 이용해서 관측할 수가 없다, 관찰할 수가 없다. STM 무소용, 무쓸모. 이렇게다가 세모 민감한 STM이야. 원자 단위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는 민감한 STM이 진공기술의 뒷받침으로 인해서 널리 사용이 되는 거야. 에헤이, 그러면 뭐 시료 표면에서 조금만 변화가 되어도 도체, 부도체에서 이 시료 표면에 뭐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딱 안 흐르게 돼버렸어. 그게 본문 내용을 오늘 수업 나간 사람도 있습니까? 뭐였습니까? 먼지죠, 먼지. 먼지가 끼게 되면 방에 빌런의 먼지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를 않으면 이게 좀 관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민감한 변화에서도 뭐가 있기 때문에 진공기술이 뒷받침되어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어.
널리 이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 STM이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 지문을 통틀어서 STM이 주인공이지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진공이야. 어떻게 해서 진공을 만들어서 STM이 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기술 이해서의 간통하는 키워드는 뭐다? 진공. 어떻게 하면 진공을 초진공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주사, 터널링, 현미경, STM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건지. 그래서 약간 좀 질척거려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속, 도체, 반도체, 전압이 걸려지는 거, 엄청 가까워서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고 원자 단위의 크기, 그리고 원자 단위의 높낮이 측정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옆에 실전 메모에서 한 번만 더. 시료 표면의 높낮이가 원자 단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시료 표면에 반드시 전류가 흘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뭐다? 진공기술. 두 번째입니다.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있어. 진공통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왜? 시료의 표면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진공에서의 공간이 좀 필요한가. 시료 표면이 잘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방해 요소가 있거든. 기체 분자가 아니야. 기체 분자에다가 동그라미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을 하는 얘가 이제 방해 요소, 빌런이라고 합시다. 얘가 막 우리의 기체가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뭐 분자나 이런 것들 충돌을 한다네. 이때에다가 제목 일부 기체 분자들은 하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구만. 관찰하려고 하는 그 도체 부도체의 반도체인데 미안해 부도체를 얘기해버렸네. 도체 반도체 그 시료 표면에 붙어버리면 표면과 반응을 해서 표면을 덮어서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를 합니다. 관찰 방해라는 줄 표면으로 뭐를 만든다는 거야? 전류를 흐르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제목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봅시다. 용이한 관찰, 즉 어떻게 되려면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이 시료랑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을 해보자고. 붙지 않게끔 최대한 차단해 나가는 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진공통 안에 설치하자. 진공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진공에 대한 정의.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사람. 대기압보다 낮은 거 진공의 상태입니다. 그거 밑에 괜찮죠? 부등호 표현. 기체 압력과 대기압에서 기체 압력이 더 낮은 상태. 뭐뭐 할수록 무엇이다. 그냥 파트예요. 진짜 장담하건데요. 무조건 시험지에 있는데요. 132페이지에 이 밑에 표 있죠? 그냥 이거 가지고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였다면 이건 살짝 발췌독 같은 느낌으로 본문 내용 보면서 팍팍팍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모의고사의 상황이었다면. 이걸 완벽하게 그냥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길게 해서 빌런이 빨리 붙는 거를 좀 방지를 하려면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는 그 시간의 요건에 대해서 정보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줄 때 그걸 모의고사의 상황이었다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열을 푸셨어야 돼요. 완벽한 이해보다는. 근데 내신이기 때문에 시간을 몇 분? 50분 안에 모든 문학 대장간의 유학도 쳐내야 되고 너와 나만의 시간, 막 외부 지문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지금 시험 범위 안에서 다 외우세요. 그냥 이 표 안에서의 요거를 그냥 다 외워서 지문을 읽지 말고 그냥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100% 그냥 이걸로 출제해요. 132페이지의 표 있죠? 표? 요걸로 그냥 출제해요. 그리고 단답형도 무조건 이거 가지고 E인지 A인지 뭐 하나 딱 적는 거. 두 개 비교하는 거. 7번 문제에서의 보기 박스에서 이거를 뭐 숫자를 바꿔놓든지 뭐 다른 작업을 근데 그런 정성은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왠지 뭔가 귀찮아 하실 것 같아. 근데 뭘 하는 그냥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표 적용하는 걸로 무조건 100% 이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나도 이걸로 생쇼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뒷목을 잡고 싶은 거 뭐다? 뭐뭐 할수록 뭐 이것만 잘 체크해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진공도가 높으면 STM한테는 굿 STM을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비례 반비례 관계가 막 쏟아집니다.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진공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케이스를 주잖아. 케이스에 이런 경우를 주면 뒤에 7번 문제 풀 때 적용하는 이런 조건들 지금 던지고 있어. 기체 분자의 종류랑 상관없이 얘가 질소든 산소든 기체 분자의 종류는 상관없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빌런 누구?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를 한다.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분자의 수에 비례를 한대. 기체 압력 동그라미, 분자의 수에다가 동그라미, 비례에다가 비례. 그러면 압력이 뭐가 할수록 분자는 수는 또 어떻는지 비례 반비례 관계에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기체 압력과 기체 분자의 수. 한번 생각해봐봐. 분자가 너무 많으면 어떨지,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막 사람이 많아 죽겠어. 9명이 많아. 그리고 4명, 3명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표로 도식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정보입니다. 기체 압력과 기체 분자의 수 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에다가 세모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이 빌런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없애야 되겠지. 진공통 안에 기체 분자들을 없애거나 뽑아내거나에다가 밑줄 제발 사라져줘. 너 진짜 없어야 되는 존재야. 아니면 진공통 내부에서 묶어놓고 싶어. 돌아다니지 말아줘. 네가 충돌을 하는 순간 시료 표면에 붙어버리면 이 전류 안 흐르면 STM 못 써. 제발 좀 이라는 거에서 고정 묶어놓고 싶은 거야. 고정에다가 이걸 없애거나 고정을 하면 진공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춰서 진공 상태가 되어준다는 거죠. 진공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춰서 진공 상태를 만들면 시료 표면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탐침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기체 압력이 진공도랑 반비례를 하고 반비례에다가 기체 분자수랑은 비례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합쳐서 뒤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 참 친절하더라고. 그래서 STM에 진공이 요구되는 이유는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실전 메모로 갑니다. STM 진공통 안에 설치되는 이유는 시료랑 기체 분자의 접촉은 되면 돼 안 돼? 기체 분자는 빌런이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체 압력이랑 진공도의 관계는 반비례. 기체 분자의 수는 비례. 그래서 이게 이해가 힘든 사람은 진짜 우리 1대1로 다정다감하게 쌤이 하나하나 설명해볼게.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붙여볼게. 세 번째 문답합니다.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이 형성이 딱 단분자층이 형성이 되는 순간 전류가 안 흘러. 망하는 거야. STM이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단분자층이 어쨌든지 형성이 되는 거를 미루고 지연을 시켜야 돼. 형성이 되는 걸 최대한 좀 미뤄줘야 되는 그 시간이 걸리게끔 만들어줘야 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를 해보자. 진공통 내부에 떠돌아다니는 빌런 누구라고? 이 기체 분자. 이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막이 형성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 그 형성되기까지의 그럼 그 빌런이 나쁜 짓을 하기까지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 이걸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와씨 이거 좀 삽됐는데 이런 느낌이잖아.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의 빈도가 계속 막 부딪히다가 뭐 하는 거야?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활발하게 분란지를 막 하고 있으면 붙어버리는 거잖아.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빨리 짧아지면서 아하 이거 못 쓰겠구만 이런 낭패구만 이라는 걸로 짧아지면 이거 STM이 기능을 못하는 거야. 또한 에다가 제목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좀 고맙게 짧은 걸로 밑에도 설명해주면 너무 좋았지 않았을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짧다라는 것으로 다른 조건도 짧다로 통일시켜주면 참 좋았을 텐데 수험생들에게 한 번 더 귀찮음을 줍니다. 다른 조건이죠. 기체 운동론에 따랐을 때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들아 슬라임 같은 거 벽에다가 탁 던졌을 때 되게 이만한 주먹 같은 슬라임을 던지면 그냥 바로 툭 떨어지잖아. 그치? 근데 요만한 애 탁 던지면 착 달라붙잖아. 그러니 이 질량이라는 것은 무거울수록 형성 시간의 구신 조건인 거야.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애는 그만큼 탁 달라붙어가지고 단분자 형성 시간이 짧아버려서 바로 빌런 짓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그러니까 구신 조건이에요. 구신 조건은 질량이 커라. 기체의 압력이 낮아라. 배드의 조건을 줬으면 좋겠는데 배드 굿이니까 굿을 바꾸든지 배드를 바꾸든지 바꾸셔가지고 통일된 정보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위에 거에서는 배드 조건이에요. 달라붙을 확률이 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좋은 건 질량이 크거나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럼 배드로 바꿔보자. 기체 분자의 질량이 작으면 그냥 금방 표면에 붙어버려가 전류가 흐르질 않아. 그리고 기체 압력이 높으면 안 되는 거야. 금방 달라붙어서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 가령에다가 세모 이런 거는 뭐야? 그대로 7번 문제 푸는데 그냥 이용하기만 하면 돼. 가령 똑같은 조건 줄더라. 20도씨에서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요 정도의 초야. 근데 똑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낮아졌을 때 압력이 10의 마이너스 9슨 토르로 낮아지게 되면 기체 압력이 낮아졌다. 이거 굿이야 데드야? 굿굿굿. 대략 2500초 증가로 지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시간이 어쨌든 이 형성이 된다면 표면에 달라붙어서 전류가 안 흐른다면 그래도 시간이 지연이 됐으니까 그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에 빨리 관측하면 되잖아. STM으로 막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지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조건에서 뭐를 해라? 내부의 압력을 낮춰라. 그러면 시간은 2500초로 증가를 한다. 이런 이유에다가 세모 이런 이유에 뭐를 하면 내부의 압력을 낮춰주면 형성되는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STM에서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세 조건을 여러분이 네 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질량 면에서, 내부 압력 면에서. 그리고 위에서는 뭐 줬죠? 충돌, 횟수, 확률 이 네 가지를 구세 조건, 배드의 조건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뒤에 표로 다 있고 이해하시면 되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푸는 거는 다 외워놓은 상태로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 어느 정도로 10의 마이너스 9 토르 이하의 초고 진공 상태를 요구합니다. 초고 진공 상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된대요. 초고 진공이 요구되는 초초초 진공은 왜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STM을 그동안 관측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갈까? 통일시켜줬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지연이 되는 긴 시간의 조건은 대입니까 굿입니까? 굿. 유치하면 안 적어도 됩니다. 굿을 적으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네요. 어쨌든 시간이 지연이 되는 상황은 좋다.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은 확률이 어머 얘네들은 좀 덜 빌런이네. 확률이 낮네.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낮아서 어머 얘네들이 표면에 달라붙지 않을 것 같은데 기체 분자의 질량이 너무 커가지고 충돌하는 순간 잘 결합이 안 되네. 표면에 잘 안 붙네. 애들이 커서 기체 내부의 압력도 낮아서 얘네들이 잘 붙지를 않네. 표면에 안 붙네. 반분자층 형성 시간이 어쨌든 지연이 되니까 난 그동안에 STM 써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분단. 그러면 그렇게 초고 진공을 이용을 해서 얻기 위해서 그래야지 STM을 사용하겠지. 초고 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그냥 3문단에서 끝나주면 참 좋지 않을까? 3문단 안에서 얻은 정보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마지막 하나 4문단이 진짜 사람 진을 빼나. 여기까지가 이제 머리가 진을 내릴 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잖아. 어쨌든 이 시료랑 탐침 간에서의 전류의 거리를 접촉하지 않아도 가까운 이 원자 단위로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전류가 흘러야 되는 조건이니까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거리들을 해주는 조건이 됐을 때 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됐는데 초고 진공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뭐를 스퍼터 이온 펌프를 사용해서 초고 진공을 만들 수 있대. 이 3문단 진짜 힘들어요. 3문단 한번 가볼게요. 1차, 2차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1단계, 2단계의 과정이에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그걸 정말 미세하게 내용일치로 너무 손쉽게 바꿀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에서의 내용들을 너무 손쉽게 바꿀 수 있다. 마지막 고비가 3단이다. 이를 한번 깨물면서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어머나. 빌런 놈을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를 어디로? 펌프 내부로 빼내는 거야. 얘를 빼내버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대. 스퍼터 이온 펌프 안에서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영구 자석이 하나 있고요.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의 양극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 그림 안에서 얘 자석이네. 그리고 원통으로 뚫려 있는 거 보면서 얘 양극이네. 그리고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이네. 그럼 판 형태는 음극이고 원통이면 양극이고 그리고 자석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림의 구성을 보고 이거는 자석, 이거는 양극, 이거는 음극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진짜 중요하지 않니 얘들아. 자기장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 자석 때문에 생깁니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요 녀석이 이제 움직입니다.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에서 7 정도의 고전압이 걸려 있어. 전압이 걸려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고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고전압의 영향에 따른 줄 여기서 시작이에요. 과정에서의 1단계, 2단계 라면 끓이는 법이야. 조리법을 잘 지켜야 돼.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고전압이 걸려있다 했지. 그러면 누가 먼저 작용을 하게 되냐면 움직이는 첫 번째 작용은 음극에서 양극이 아니라 음극에서 전자를 방출해. 방출된 전자가 징 나오는데 뭐에 영향을 받는다? 자기장이 누구 때문에 나오고 있지? 지금 자기장이 누가 자기장을 뿜뿜하고 있지?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막 흐르고 있어서 걸려 있어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너무 중요해. 복잡한 형태라고 방점을 좀 찍어. 띵띵띵띵띵.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야. 양극으로 직선으로 올바른 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우리말 지랄 연병을 따라서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양극으로 바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음극에 방출된 전자가 누구 때문에? 자석의 자기장 때문에 이런 궤도를 그리고 있는 복잡한 형태의 궤도를 그리면서 양극으로 가고. 근데 이게 찍 가는 거랑 복잡한 궤도를 그리는 거랑 차이점이 있는 거야. 찍 가서 양극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다가 세모 이 과정마다 지랄 연병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한 궤도를 그리고 있는 막 지랄병, 간질병이 생겼어. 연병은 전염병.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음극에서 방출된 그 전자가 양극으로 간다 했지. 그 전자가 주변의 기체 분자랑 충돌을 하는 거야. 그냥 좀 빨리 갔으면 충돌이 없는데 먼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기체 분자랑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체 분자와 충돌에 나가는 줄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복잡한 궤적을 그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막 뿌려져 있는 기체 분자들이랑 충돌을 하면서 기체 분자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를 시키는 거야. 음극에서 전자가 나왔어. 전자가 지랄 연병을 따르다가 기체 분자랑 충돌을 하면 그 기체 분자 안에서 찍 두 가지가 나온다. 뭐로? 양이온이랑 전자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양이온이랑 전자로 분리해 나가는 줄. 과정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음극에서 전자 나왔다. 그런데 내가 양극으로 바로 가고 싶은데 자기장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기체 분자랑 충돌을 했다. 그래서 기체 분자 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온다. 무엇과 무엇으로? 양이온이랑 전자. 여기서에다가 세모 아까 그 자기장, 자석이 내놓는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짧게 만들어줘서 아닌 복잡한 궤적을 그리게 만들었어. 복잡한 궤적을 그리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당연히 증가를 시키겠지.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에다 가로로 좀 묶어줘. 자기장이 없었으면 바로 양극으로 이동해. 양극으로 바로 이동을 하면서 기체 분자랑 충돌할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막 돌아다니게 만들다 보니 전자랑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높여버린 거. 그게 바로 자기장이 한 일. 자기장이 복잡한 궤도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과정에다가 세모 자기장 때문에 복잡한 궤도로 기체 분자랑 충돌하는 과정에서 기체 분자에서 양이온이랑 전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지. 그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다가 밑줄 음극으로 가는 겁니다. 음극에서 전자 방출해서 음극으로 당겨져서 어머나 너무 좋은 일이 되었네. 음극에 박히게 되어야다가 물결 표시 고정 빌런을 잡았다. 음극에다가 칵 고정을 시키면서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고정을 묶어놔 버렸어. 음극에 박히게 되어서 박수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야. 와 스퍼트 이거 역할 한 거지 그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후후 이렇게 돼서 이 과정이 여기까지 1차 펌프인 거야. 1차 펌프에서는 누구를 묶어버렸지? 기체 분자의 양이온. 이 양이온을 음극에다가 박아버림으로써 내 시료의 표면에 붙지 않게끔 빌런을 묶어놓은 거야. 음극에 박히게 만든 거야. 이게 1차야. 또한 세모 이제 또 2차가 남았어. 양이온이랑 전자가 아까 나온 거에서 기체 분자였지.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서 뭐를 만들어내게?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서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2차 펌프에서의 작용에 타이타늄이 충돌 지점에 들러붙습니다. 이렇게다가 세모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의 반응성 때문에 또 뭐 하는 거야? 다른 기체 분자들이 음극이랑 충돌하지 않아도 전자랑 음극에서 나온 그 전자가 막 복잡한 궤도를 자기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체 분자랑 막 박치기 하지. 근데 그 박치기 하는 기체 분자도 있고 타이타늄이 높은 화학성 반응으로 여러 기체 분자랑 반응을 해줘. 여러 기체 분자랑 쉽게 반응을 해서 막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를 흡착해주는 거야. 기체 분자 흡착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이렇게 빌런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 무엇의 역할이다? 스퍼터 이온 펌프. 이 펌프가 이렇게 빌런들을 잡아주네요. 1차와 2차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 과정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근데 이걸 순서 바꾸는 거는 참 너무 쉬운 작업이죠. 틀린 선지 너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30개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는 떠돌아다니는 빌런 기체 분자의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차 펌프 작용이라고 부르고 이렇듯 1차, 2차의 펌프 작용을 통해서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STM은 연리를 하게 된다. 네, 전류가 잘 흘러가니까. 1차 펌프 작용 옆에다가 금카베온가루 양이온이 음극에 박혀서 이동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자. 이 양이온이 어디에서 나왔다? 기체 분자에서 나온 겁니다. 전자랑 박치기를 하면서 양이온이랑 전자가 뿅. 그래서 2차 펌프는 타이타늄이 기체 분자랑 흡착을 해서 기체 분자를 또 묶어줍니다.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초고 진공의 상태가 되네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선지 이거 하고 싶거든.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 그래서 이건 진짜 1대1로 하자. 그리고 나의 OX 퀴즈랑 그리고 내가 계속 말을 하는 이유는 쌤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문제를 만들고 이제 패턴 오면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 만들어 놓을게. 그래서 그걸로 지금 대기압 진공보다 낮은 상태 높은 이거 고치고 앉아 있겠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안 할게 알았지? 근데 막히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1대1인 거야. 다 선지 하나하나 다 이해해야 돼. 너무 중요한데 지금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민하시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틀린 선지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충 이해하고 맞는 말이네 라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끄덕끄덕. 쌤도 앉아가지고 막 초코파이 뭐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거 진짜 완벽하게. 이건 진짜 100%다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암기. 이거 암기는 지금 이해해놓고 시험 직전에 완전 이 지문을 문제 풀면서 그냥 달달달 외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시간. 표면에 기체 분자가 붙어서 막이 형성되는 거를 막자. 그게 형성되는 순간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STM은 무술목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똥덩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 과정에 펌프 1차, 2차 이용 생각하면 되는 거. 시험에 나올 지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풀이 너무 하고 싶지만 표정이 좋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너무 중요해.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되는 거 알았죠? 진짜 중요한 문제. 너무 어렵더라. 문제 보니까. 오케이. 그리고 기술 1. 안 나올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말자. 네, 장생환 쌤이 2 낸다라고 했다가 1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렇다고 1을 안 할 수는 없잖아. 표정들이 이미 사랑과 애정이 식어버렸네. 그런데 제주도의 김명해수욕장 근처에서 이게 너무 발전을 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여러분 한국에너지기술원에 취업하시면 이런 거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차세대 기술로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이거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력으로 오로지 우리나라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분차 발전입니다. 안 하고 싶어 하네. 바로 한 번에 쫙 읽어 내려갈게. 그리고 낼 거의 요소는 근데 기술에서 2개 나올 수도 있죠. 사회에서 하는 거에서 기술에서 2개 할 수 있으니까. 기술에서 2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쌤의 설명이 너무 적었어. 그럼 나도 읽고 지나가요. 하나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너와 나만의 시간 할까? 네. 네. 바쁜 것부터 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맞지? 네. 그리고 주말에 과학. 근데 이렇게 약간 가성비를 따지면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있는데. 절대 안 나오는데. 지울 수 있어. 아, 왜 지울 때?
소름 끼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확인은 할게. 주말에 확인을 할 테니까. 그런 거에서 여러분이 다른 과목이랑 해야 하는 부담감을 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으로서 오늘 빨리 해놓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너와 나만의 시간을 택했어요. 쌤도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인문사를 하든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군대 상황, 나라는 6.25 때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꼼꼼하게 읽겠습니다. 혼자서 읽는 것보다 쌤이랑 읽으면서 그냥 바로 문제 풀이로 가세요. 더 이상 내용 정리하지 마시고 거다 바로 문제 풀이로 가세요. 너와 나만의 시간. 얘들아, 극한 상황이야. 극한 상황에다가 세 명의 인물이 성격에 따라서 다른 선택 태도를 하게 돼. 그래서 이게 밑줄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사람 활용에서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작품 선정 이후로 갑니다. 이 작품은 극한 상황 속에 처한 세 인물의 모습을 통해 극한 상황 밑줄 그시고 세 인물의 모습에다가 밑줄, 삶의 태도에다가 밑줄, 어떤 윤리성을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까? 전쟁 중에 나고한 주대의 동그라미, 현중의 동그라미, 기밀등병에다가 동그라미, 그냥 기밀병이라고 할게. 입장과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물의 특성에다가 밑줄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새 인물의 캐릭터에 대해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인물의 특성에다 별표, 그리고 이해관계의 차이에다가 밑줄,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가의 특성을 확인하자. 전후문학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문학사.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후문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이 속에서 6.25의 사회랑 막 연결시켜가지고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례적 성격을 전후문학이라고 하지. 일제강점기 문학, 일제강점기 리얼리즘 이런 문학에서의 문학사 흐름에 맞춰서 작품 감상하는 거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문학사적 맥락에다가 밑줄 더욱 깊이 있게 작품을 감상하자. 관례에서는 전후소설 밑줄 한번 꺼주시고 휴머니즘에다가 밑줄, 그리고 삶의 생애 의지있지, 실존주의에다가 밑줄 그시고 생애 의지라고 좀 적어주고 6.25 전쟁 중에 인적이 없는 산속입니다. 주제는 전쟁이라는 이 극한 상황에 인간의 선택과 삶에 대한 의지, 특징에서는 전쟁을 다루지만 여기에서는 자익과 우익이라는 이념의 갈등을 다루는 게 아니야. 이념 갈등에다가 X, 인간 존재의 의미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행동과 심리에다가 밑줄, 서술상 특징에서 문장의 길이가 길지 않아. 간결한 문장에다가 밑줄.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 사실적 묘사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작품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현중이 기밀병 다리에 부상을 당한 중에 주대희가 전쟁 중에 낙오를 해서 산속을 해냅니다. 주대희가 자결하기를 바라던 현중이는 혼자 떠나게 되지요. 주대희와 기밀병은 떠났던 현준이가 까마귀에 밥이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하고요. 개 짖는 소리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별표 3개. 소재의 역할 무조건 시간에 나오거든. 개 짖는 소리가 의미하는 말. 주대희가 기밀병을 권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권총에다가 밑줄 그시고 위협의 도구가 아니라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권총이라는 것의 위협이 아닌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핵심은 개 짖는 소리는 누구의 귀에는 들리지 않게 기밀병을 못 듣는 주대희만 들을 수 있는 거야. 주대희를 얻은 기밀병이 인가에 도착을 하고 주대희는 의식을 잃는다. 죽었는지 어쩌는지 열린 결말. 너와 나만의 시간은 극한 상황 속에 처한 세 인물의 모습을 통해 삶의 태도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물의 행동과 심리, 작품의 맥락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고 작품은 줄거리, 세 인물, 주대희, 기밀병, 현중이는 전쟁 중에 낙오를 해서 인적이 없는 산속에 며칠째 헤매고 있다. 현중이와 기밀병은 다리에 부상을 당한 주대희를 그대로 얻고 뚜렷한 목적지 없이 남쪽으로 발단으로 가자. 기밀병이 업자고 했을 때 주대희는 잠잡고 업히었다. 올해 기밀병은 19살밖에 안 됐으나 농촌의 출신이라서 업고 걷는 거리도 상당했다. 밑줄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남에다가 밑줄 체력이 좋아. 현중이가 대번에서 업을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업기 전에 슬쩍 주대희의 허리깨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권총이 매달려 있었다. 권총에다가 동그라미 주요 소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 세 사람은 이미 배낭, 철모, 총, 윗조거리를 벗어버린 지 오래였어.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다 버린 거야. 철모, 윗조거리 다 버렸어.
남은 무기라고는 주데이의 건축밖에 남은 게 없어. 주데이는 현중이의 눈길이 무엇을 짐작하는지 알아. 밑줄 그러니까 건축을 바라보는 눈길에다가 밑줄 자결하라. 그리고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도 있어.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됐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몸뚱아리는 두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에다가 가로로 그리시고 밑에다가 현중이라고 적어놓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눈치채겠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들의 내면심이 다 깨뜨려보고 얘기하잖아, 그지? 거추장스러운 짐, 이미 하지만 현중이 맞나? 주데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sorry, 주데이. 하지만 두 사람은 차마 상사인 자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던 것. 주데이는 다 알아. 결국은 이쪽이 그걸 알아차리고 스스로 자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주데이는 현중의 시선을 모른 척했다에다가 이거 너무 중요해. 주데이는 어떤 사람이야? 생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소설 뭐라고? 실존주의 소설이야. 생의 의지가 강한 애다가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군복 바지로 벗었고 군함마저 벗어버리고 업히는 거야. 얼굴에 철판 깔고 살고 싶은 거야. 현중이는 주데이가 자결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밑줄 자. 주데이는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음에다 밑줄 쭉. 현중이는 김일병만큼은 없고 못 걷겠어. 그 정도의 체력이 안 돼. 그래도 같은 학도령 출신인 주데이보다는 체구도 크고 힘도 세어서 잘 업어줬어. 이러한 그들이 이틀 동안에 먹을 거라고는 더덕이랑 칡뿌리랑 어쩌다가 찾아낸 샘물로 겨우 갈증을 면한 것밖에 없었다. 극한 상황에다가 밑줄. 게다가 있잖아. 6.25 이후의 여름이야. 햇볕이 불길이야. 햇볕은 불길에다가 밑줄 그시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런 데에서 비유법 쓰였다라고 하는 서울장 특징에서 본문에서 찾으세요. 못 찾겠다 싶으면 빨리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 비유적인 표현으로 극한의 상황을 드러내죠.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햇볕은 불길. 어은 사람의 얼굴에는 찜찜한 땀줄기가 마구 눈과 입으로 기어들어가고 그렇건만 손으로 훔쳐내지도 못하고 그저 눈을 막 꾹꾹 감아서 극한의 힘겨운 땀을 몰아내거나 입을 쿵쿵거리면서 고개를 흔들고 떨궈버리는 수밖에 없어. 점차로 어은 사람의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그대는 이제 잦아지는 거야. 더 극한 상황에다가 줄 체력까지 바닥입니다. 황순원 소설의 작가 이야기 뭐 이런 거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다. 주인은 자기의 가슴과 어은 사람이 등이 젖은 셔츠를 격해 서로 미끌거리는 상쾌하지 못한 촉감에서 그러나 밑줄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에다가 밑줄 극한의 상황에 처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 살아있다라는 생의 의지 꺼트리지 않아.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아. 주데이는 진짜 살고 싶은 거야. 주데이를 다시 바꿔본 현중이는 땀을 철철 흘리는 걷는 동안 벌써 몇 번째인가 눈앞에 떠올렸던 것이 다시금 나타났다. 약간 신기루 같은 걸 보는 거네요. 그저께 밤에 깽가리와 날라리 소리를 듣기 전에 잠속에서 꿈을 꾸었던 것이었다. 꿈에다가 명박스 치시고 요거 그대로 전쟁의 비극성에다가 밑줄 어떤 꿈인지 이제 설명 들어갈 거야. 죽음의 공포에다가 밑줄 이렇게 셋이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라는 것의 꿈이었어. 봐봐.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누렇게에다가 밑줄 끄시고 색채 이미지 노랗다라는 이미지랑 누렇다라는 이미지에 어떤 어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하늘이 누래 황달의 태양이야. 누렇게 밑줄 황달에다가 밑줄 그만큼 전쟁에서의 어둠의 이미지 황태암에다가 밑줄 암담한 거야. 암담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으로 누렇게 뜬 불모는 풀떼기도 자랄 수가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게 불모지지. 불모 단어 뜻 보이니? 땅이 거칠고 메마라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상태의 황야가 하늘과 맞닿는 데까지 한없이 펼쳐져 있었어. 다 누런 이미지, 누렇게 뜬 하늘, 누렇게 뜬 불모의 황야. 근데 한없이 펼쳐져에다가 밑줄 끝이 없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지치긴 얘기지. 목적지에 끝도 없는. 그 한가운데 그가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는 거는 지금의 현실인 거야. 지금 내 현 주소가 지금 이런 괴로운 상황이야. 풀썩거리는 누런 흙이 계속 누런 이미지입니다. 걷어올린 정강이 한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고요. 그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양쪽의 정강이에는 그가 마음속으로 아껴오는 것이 있었다. 그가 누굽니까? 현중이요. 입대하기 전날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걷어올린 다리를 보고 정강이 털이 길어서 우습다면서 장난스럽게 양쪽 정강이의 털 중에 제일 긴 것이 자기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장난이야. 살고 싶지 현중이도. 그것이 지금 누렇게 뜬 흙먼지 속에 잠겨버리려고 해다가 밑줄 끄시고 암담한 거야.
그래서 살고 싶은 이유는 뭐야? 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고 싶어.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영향을 주었음에다가 그쵸? 그러면 현중의 그 이기적인 마음, 혼자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도 좀 이해가 되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만 마음을 쓸 수는 없었다. 바로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하나 나와. 개미구멍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상징성이야. 지금 뭐지? 현실 아니야. 꿈이야. 현중의 꿈이야. 그는 누구에게 명령받은 것도 아니면서 이 개미구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이렇게 뜨거운 한 달의 태양 아래 불모지의 황야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누런 흙이 걷어올린 정강이의 중턱까지 흙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꼭 길러서 갖고 와야 돼 라는 그 털이 흙에 잠겨 있는데 개미구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 개미구멍으로부터 언제부터인지 흙빛과 같은 누런 개미떼, 계속 누런색의 이미지, 개미떼에다가 별표 치시고 새 인물이 처해진 극한의 상황과 동일한 대상, 개미떼입니다. 연달아 기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같은 빛깔 뭐예요? 누런 빛깔. 커다란 왕개미 한 마리가, 커다란 왕개미 한 마리, 왕개미에다가 동그라미 치자. 구멍 입구에 서서 조그만한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이 주둥이로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끔찍한 꿈이네. 밑줄 긋자. 정당한 까닭 없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애다가 밑줄 전쟁의 피해자들 같은 모습인 거야. 전쟁 속에 피해를 당하는 한 개인들의 고통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삽시간에 개미의 시체가 그득해. 그러나 그것은 개미의 시체가 아니라 그대로 누렇게 든 흙으로 없어지는 거야. 무가치한 존재가 쓸어버려지는 존재인 거야. 시체도 남겨지지 않는 거야. 흙으로 화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 한없이 넓은 불모지의 이 황야도 다 개미들의 시체가 황야가 된 거 아닐까? 하나하나 목을 자른 개미들의 시체로 이루어졌는지도 몰라. 여전히 누렇게 뜬 하늘에 한 달이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에 그는 오도 가도 못하고 개미 구멍을 지키고 서 있어야만 하는 밑줄 긋자. 죽음의 공포에다가 밑줄 그런 꿈이었어. 까마귀의 시체가 될지언정 혼자 떠난 거에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핵심에다가 별표 3개. 현중이가 꾼 꿈의 의미입니다. 왕개미는 뭐다? 주데이요. 이러면 곤란한 거야. 알았지? 주데이가 죽이는 건 아닙니다. 다 각자가 살고 싶은 생의 의지를 가진 실존주의 소설인 거예요. 알았죠? 그럼 왕개미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전쟁이에요. 전쟁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 개미는 초등학생들 죽고 하더라 아이가. 전쟁에서 희생의 개인입니다. 민간인들입니다. 희생 밑줄, 개인 밑줄. 전쟁의 비극성, 누런색의 이미지, 암담한 극한의 상황. 전쟁의 비극성에다가 밑줄, 그 속에서 뭐를 느낀다? 죽음의 공포에다가 밑줄, 그런 현중의 심리를 나타낸다. 꿈이 현중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지? 도망쳐. 꿈속의 개미떼가 처한 상황은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흡사해. 극한이지. 현중이는요, 꿈에서 개미가 죽는 모습에, 밑줄 끄자, 개미가 죽는 모습에 자신과 동일시에다가 밑줄, 살기 위한 행동에다가 밑줄, 도망쳐가 되는 거야. 중략 부분 줄거리 갑니다. 현중이는 혼자 떠나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꿈의 영향이라고 적자. 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부사와 애가 와야겠네요. 꿈의 영향. 길일형이 단독 마크해야 되는 상황이야. 주데이를 얻고 갑니다. 혼자 얻고 가는 길이라 더디게 나아가던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현중이의 시체 발견에다가 밑줄. 김일병과 주데이는 더욱더 큰 죽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시험 문제 낸다면 뭐 내시고 싶어요. 왕개미, 꿈의 상징성, 색채어 이런 설상 특징이랑 그 장면 나오겠죠. 그죠? 계속 김일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 오히려 있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전쟁 중에서는 죽는다는 공포를 느끼진 않았거든. 근데 지금 이런 순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에다가 밑줄 현중이가 까마귀 시체가 되었다는 거에서 현중이의 시체에다가 밑줄 죽음이 박도했어. 내일쯤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을 것 같아 공포와 체념에다가 밑줄.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 되게 순수하지. 이 사람 막 죽여버릴까? 이 사람 발도 막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잘 때 건조 싹 해가지고 막 싸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안 해. 정말 순수하게. 까마귀가 눈알 파먹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먼저 주데이가 죽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는 순수한 인물이야. 주데이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느니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순수한 인물입니다. 그는 문득 울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그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은 절망이야. 절망에 빠짐에 나가는 줄 결정하자. 저도 모르게 홍고온이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병은 주대위가 누워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새로운 사건의 발생에다가 밑줄. 하늘의 별이 총총총 저 소리 좀 듣게. 주데이 까먹면에 눈채 세진한 모간의 소리로 콧소리에다가 별표 3개. 생의 희망. 옆에다 궁서체로 좀 적어주겠니? 생의 희망. 그래서 밑줄 희망에다가 밑줄 그런 데 있잖아. 바로 절망이야. 실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걸 듣는 게 주데이의 능력인 거야. 그러니 주데이가 없었으면 김일병은 죽는 거야. 주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김일병이 산 거야. 김일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상반신을 일으키면서 귀를 기울였어. 과연 뭔가? 먼 고래 같은 포성은 은은히 들린다. 포성이니까 어느 편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mm의 이 주데이의 간별이면 틀림없어. 그래 얼마나 먼 거리라고 묻는데 주데이가 바로 실망으로 사신님의 신이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불가능한 거리에 밑줄 끌까? 그러니 김일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행동을 통한 심리 제시라고 좀 적어봐. 하면서 누워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실망감의 심리가 제시가 돼. 주데이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는 초단위의 죽음이 박도하고 있어. 이상스레 근데 있잖아. 밑줄이다. 맑은 정신에다가 밑줄 다시 한 번 더 뭐다? 생의 의지야. 너무 살고 싶으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살고 싶어지는 사람이야 주데이가. 맑은 정신 밑에다가 한번 적어줘. 찬이 힘내. 뭐라고 적자? 생의 의지.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봐봐.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현중이의 꿈에서는 현중이 위주로 막 서술하지. 그 내면 심리. 김일병 위주로 하지. 이제 포커스는 주데이야. 주데이의 내면 심리 다 얘기해준단 말이야. 지금 할 때 제대로 읽어놓자.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이 피해오던 상념은 뭘까? 내가 죽어서 김일병을 살려주자. 이제는 이게 정면에서의 해결 과제인 것 같아. 밑줄 끄자.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가 밑줄.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기적으로 지가 살고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라져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했을 게 아닌가 라는 자책의 감정도요. 자책에다가 밑줄. 내면 심리 다 서술해주는 전지적 감정. 첫째, 현중이가 밤길에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 것도 같고 이제 자책이 막 더 깊어져.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린다면 아무리 지친 김일병이라도 혼자 몸이니까 아군의 사심리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자결하려는 이유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중이를 죽인 건 나다. 그러니까 현중이를 얘들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절대 보면 안 돼. 각각의 삶의 태도인가 선택인 거야. 현중이를 죽게 했다는 자책감에다가 밑줄. 김일병이라도 살리자. 자기 희생에다가 밑줄. 김일병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콧소리 동남쪽이야.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 아군의 진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명령조로 말이야.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서 허리에서 권총을 밑줄 끄자. 위기감 최고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권총이라는 소재가 변모를 하겠네. 첫 번째, 권총은 뭐야? 자결의 수단이야. 지금 이 순간 권총은 자결을 해야 하는 도구야, 도구. 자결의 도구인 거야. 이럴 때 권총 밑에다가 뭐다? 자결의 도구. 자기 희생해서 김일병 살리는 거야. 현중이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자책감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거야. 핵심으로 갑니다. 김일병의 심리 변화. 콧소리에다가 밑줄, 희망에다가 밑줄, 실망에다가 밑줄. 위에 읽기 중 활동 문제. 주데이보다 자신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김일병의 모습이 좀 순수한 것 같아. 주데이의 죽음을 보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어 라는 거에서 밑줄이다. 여린 사람인 것 같아. 밑줄이다. 마음이 따뜻하고 여린 사람에다가 밑줄. 좀 기억해줘 캐릭터. 인물의 특성 나오고 선택 나오고 소재 나올 거야. 62페이지 가자. 슬그머니 뺐어 자결의 수단을. 그때 바로 그때 주데이의 귀에 은은한 콧소리 사이로 또 하나의 소리에다가 가로 묶으시고 별표 3개 개 짖는 소리의 사건 극적 전환.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였는데 가만 저 소리 무슨 소리지? 고개를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이게 핵심이야. 김일병은 못 들어.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 곳.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이야.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밑줄 끌게.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에다가 밑줄 쭉 주데이가 살린 거야. 개 짖는 소리 같아. 밑줄 끄자. 인가가 가까이 있음에다가 밑줄. 희망에다가 밑줄.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서 머리 쪽으로 무릎 걸음 쳐 나갑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다는 건데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정리하고 가자. 시험에 나온다. 62페이지 넘기지 말라고. 콧소리와 개 짖는 소리의 의미에다 별표 3개. 아군의 콧소리에다가 밑줄, 희망에다가 밑줄. 하지만 절망에다가 밑줄. 한순간이야 이건 콧소리는. 개 짖는 소리는 진짜 살릴 수 있는 희망이야.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에다가 밑줄. 주대희랑 김일병을 일으킵니다. 김일병을 권총으로 위협하게 되네요. 63페이지 가자. 그러나 이것도 핵심이야. 한 번만 더 밑줄 떠도 김일병의 기회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쳤다. 못 듣는 거야. 주대희는 김일병에게 너무 중요하다.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크게 별표. 뭘 주고 싶은 거야? 생의 의지, 삶의 희망, 삶의 희망에다가 밑줄. 나도 갖고 싶어. 밑줄. 자기 자신도 갖고 싶었다에다가 밑줄. 삶의 희망. 우리 같이 살자. 김일병이 들어누워서 혼자 소리로 공포에 휘말렸어.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서 자포자기야. 내일 집은 까마귀 때가 더 많이 몰려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라는 것으로 완전 포기. 자포자기야. 체념 절망에다가 밑줄. 그런 체념과 절망을 정신 차리라고 일으켜 세웁니다. 권총 소리가 그의 기전에 때렸다. 권총 소리에다가 밑줄. 자, 자결의 수단에서 생의 의지를 고무시키는 수단으로 바꿉니다. 생의 의지를 복돋아주는 수단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 대상이 느끼는 감정은 위협일지라도 말이야.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어둠 속에서 나를 어머나. 주대희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에다가 밑줄. 다 지쳤는데, 정신과 육체적으로 다 지쳤는데 자포자기로 눈깔이 오늘 붙어있는 걸 감사하네 라고 하는데 이쪽이다. 권총으로 그를 위협에다가 밑줄. 나 러버. 김일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하라는 대로 따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시키는 대로 등을 돌려서 될 수밖에 없었어. 걸어라. 오른쪽 귀 뒤에 밑줄이다.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닿음에다가 밑줄. 이 위협에 컴컴한 나무숲을 막 가는 거야. 좀 더 서라. 잠시 귀를 기울고 왼쪽으로 가라. 문장 길이가 간결하죠. 긴장감 넘치죠. 64. 조은미의 귀는 잠깐만 앞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주대희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에 김일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들려. 밑줄이다.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누가 살리는 거야? 주대희가. 혹시 주대희가 죽음을 앞두고 혹시 돈 거 아니야?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서 이거 부분 너무 중요해. 서울상 특징에 직접 제시의 심리 앞에서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돌았구나. 그렇다면 편안하게 죽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들다가 죽을 필요는 뭐야? 어제 저녁부터 혼자 얻고 오느라고 가진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에다가 밑줄. 근데 가진 고역을 다 겪었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김일병의 성격이 어떻다? 순해. 착한 성품에다가 밑줄. 이제는 주대희를 향해서 거듭 원망이 뒷받쳐 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완전 심리 직접 제시지. 그런데 권총이 귀 뒤를 막 쏘고 있으니까 오른쪽 귀 뒤에 감촉이 권총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걸을 수밖에 없어.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밑줄이자. 위협이 김일병을 살리는 겁니다. 밑줄일게. 권총의 위협이 김일병을 움직이게 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주대희가 김일병을 권총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김일병은 못 움직였을 거야. 그지? 읽기 좀 활동. 3밑으로 오른쪽으로 똑바로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밑줄이자. 개 짖는 소리가 확실해다가 밑줄. 이제 원망이 사라지겠네. 그것이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어. 목에 얼마만한 거리에 있는지 김일병은 짐작은 안 돼. 이제 심리 목에서 단내 납니다. 간신히 옮겨놓은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고요. 한계에 다다른 체력의 한계에다가 밑줄. 근데 권총의 위협 때문에 계속 기뻐야. 위협 때문에다가 밑줄.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야. 그렇거나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야. 왜?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 개 짖는 소리를 놓치면 안 되니까. 기디에 와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기 때문에 더 세게에다가 밑줄. 생의 의지가 더 불타오릅니다.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초가집 그림자 밑줄. 사람의 그림자에다가 밑줄. 진짜 개가 있네. 짖고 있는 개에다가 밑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기디에 밀고 있던 권총의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엎힌 주대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았다.
죽었는지 어쩌는지 열린 결과를 건총 시험에 나옵니다. 건총의 의미에다 별표 3개, 무조건 콧소리, 개 짖는 소리, 건총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꿈의 왕개미와 개미 문제 풀어보시면 그게 다예요. 개 짖는 소리를 듣기 전에서는 이쪽 있죠. 자결에다가 밑줄. 그러면 현중이한테도 미안하고 김일병을 일단 살 수 있다라는 거에서 죄책감을 씻어버릴 순환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결하면 이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자기 희생으로 내가 줄게. 건총은 뭐다? 자결의 수단이었어. 근데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난 후에는 희망의 실현인 거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인 거야. 희망을 실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협이라는 방식으로 말이야 살렸어. 인간 약간 반어적이지. 살리려고 위협하는 걸. 인간 쪽으로 가게 하는 수단이야. 인간 쪽으로 가게 하는 수단에다가 밑줄 살리는 희망, 생애 의지. 각인 문제.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현주의 꿈에 등장하는 이 개인이 하나하나 희생당하는 개인이 개미로 형상화되었지요. 현중이는 주대리와 김일병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혼자 떠났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혼자 떠난 겁니다. 살고 싶어서. 콧소리를 들은 김일병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실망입니다. 주대리가 김일병을 권총으로 위협해서 김일병이 인가에 도착할 수 있었으니 주대리가 김일병을 살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대리가 김일병을 살렸다. 65페이지 갈게요. 너와 나만의 시간을 두고 아래의 활동을 해보죠. 인물이 처한 상황과 행동을 중심으로 인물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상황은 전쟁 중에 낙오가 되었어. 낙오에다가 밑줄. 부상당한 주대리를 현중이와 김일병이 교대로 얻고 이동을 해야 했다. 그래서 현중이는 혼자서 몰래 떠났다. 왜? 살고 싶어서. 그런데 특징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어쨌든지 지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알았지 얘들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지만 회피 밑줄 끄시고 이기에다가 밑줄, 냉정에다가 밑줄.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는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삶에 대한 욕구에다가 밑줄. 제일 강한 사람. 김일병은 끝까지 주대리를 업었던 따뜻한 품성에다가 밑줄, 책임에다가 밑줄. 주대리도 역시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음에다가 밑줄, 생애 의지도 강한 인물. 왜 이기적이라고 혼자 떠나서. 2번. 상황 변화에 따라 주대리와 김일병의 심리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다. 인물의 특성에서의 심리 2번 별표 3개. 상황에 따른 심리 무조건 나옵니다. 주대리가 콧소리를 들었을 때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나 희망 밑줄 너무 멀다. 자결에다가 밑줄. 김일병은요 희망에다가 밑줄 실망이라고 하나 적어놓고 주대리가 개 짖는 소리 다시 살고 싶다. 김일병도 살리고 싶다. 살리고 싶다에다가 밑줄. 그리고 주대리가 개 짖는 소리를 김일병은 못 들었기 때문에 절망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원망 터지죠. 김일병 역시 개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절망이 희망으로 반전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한 번으로 갑니다. 그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다르게 해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전지적 작가 시점 적어주겠니? 이야기 밖의 서술자에다가 밑줄. 행동과 심리를 직접적 서술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것도 핵심이야. 한 인물의 시각으로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밑줄 있다. 어느 한 인물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 인물 다 각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이해해다가 밑줄. 너무 중요하다. 특정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야. 한 명을 빌런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현중이도 사랑하는 사람의 정강이 털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거에서 나라면 이 인물의 행동에 난 어떻게 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세 인물에 대한 심정을 다 얘기해준다는 거. 66페이지 가시죠. 전쟁의 참상이나 후유증,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행동 이런 걸 뭐라고? 생애 의지의 실존적 고민, 인간성 상실 등을 형성화시킨 문학을 우리는 전후 문학이라고 합니다. 전후 문학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와 나만의 시간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지만 전쟁 이야기가 아니야. 거기에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실존을 다뤄. 실존 문제에다가 밑줄 그게 전후 문학의 특징이야. 자, 왕개미는 전쟁에다가 밑줄 주대리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유치원적 발상이야. 개미는 뭐라고? 희생당하는 개인에다가 밑줄. 그럼 전후문학으로서 이 작품이 지니는 성격은 뭘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줘. 밑줄 끌게. 극한 상황에다가 밑줄. 실존적 고민에다가 밑줄. 인간의 생존 의지와 인간애에다가 밑줄. 왜 인간애는 막 휴머니즘적으로 같이 살자는 거잖아. 주대리가 김일병을 살려주는 같이 살자니까. 인간 본연의 가치와 전쟁의 의미를 통찰해 봅시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뭐였는지는 수업 시간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넘어갑니다. 67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하고 파수꾼이 찐이다. 파수꾼의 상징성에서 그래서 주말에는 이렇게 할게. 이거 하고 얘기할게. 너와 나만의 시간은 다음 시간에 이거 읽으면서 시작할 테니까 그러면 이거 계획 좀 얘기하고 여러분 어차피 집중력이 떨어졌으니까 할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할 테니까 자, 1시부터 첫 타임 너와 나만의 시간 지금 읽을 거에서의 작품 해제 마무리 지고 파수꾼이 진짜 나올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쌤이 쉽게 낸다라고 하면 되게 헷갈리는 성질은 아닐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의 상징성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얘는 팩 잘 해놔야 돼요. 지문이. 그리고 뒤에 거를 보면 이제 교술 관례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걸로서 교과서는 이렇게 시험 범위가 끝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하면 끝이 맞죠?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하면 오케이. 그럼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도 5, 6. 근데 시험 범위에서 얘는 100%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 들어가. 이거를 그러면 다 올 수 있는 화요일을 할까 그러면 이 문학은 화요일에는 다 모두가 올 거니까 맞지? 그러면 그렇게 할게. 파수꾼이나 내가 잃어버린 이거는 무조건 시험 범위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화요일날 할게 알았지? 파수꾼 겁나 중요하니까. 그러면 1시에서는 무조건 독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기 때문에 쌤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에서 각자가 책임지기로 하자. 알았지? 각자가 선택하는 거에서 쌤은 인문 4 괜찮다라고 보는데 내기에는 좀 애매한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인문에서는 쌤도 가능 3개라고 생각이 들어. 그거 가지고 내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인문 1도 괜찮은 거라서 인문 4는 사실 좀 너희들의 마음대로 근데 내가 이런 말을 또 덧붙여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술 하면 쌤은 이거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하다. 너무 1학년 때는 좀 어땠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지문들을 다 보는 게 오히려 좀 허탈했니? 그게 막 내가 공부를 한 지문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니?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과목과의 공부의 경중을 비교를 해 보시고 쌤은 일단 자료는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OX 퀴즈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안 푸는 거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세건 쌤 범위 안에서는 사회사의 하나, 기술에서의 그걸로 치중을 하시기는 하되 천성희 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문이랑 과학이랑 좀 골고루 공부를 한다면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지문을 조금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한 문단 가지고 뭐 내실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지문 수가 많은데 그걸 통으로 지문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로 너무 위험 부담을 던지지 마시고 그건 너무 도박인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조상님의 복이 좀 잘 안 내려요. 사실상. 그래서 좀 골고루 공부를 하기는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주말에는 전적으로 독서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시험 범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느끼기에 너무 시험 범위가 적은 것 같아. 그리고 할만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쉽게 냈기 때문에 치명적일 것 같아. 너무. 그러니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과는 오히려 너무 범위가 적은 게 피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중을 따져서 취사 선택하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부러 하는 거니까 아직 시험에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와가지고 어쨌든 시험 범위를 한 바퀴 돌린다면 쌤이랑 같이 돌리는 거를 쌤은 강추하고 싶은데 미리 하는 거니까 네.